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 왜 어떤 민족은 다른 민족의 정복과 지배의 대상이 되었는가? 문명의 생성과 번영의 수수께끼를 밝혀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기념비적 저작 총균쇠 제레드 다이아몬드 책 한 권의 여유. 일본인은 외모와 유전자에서 다른 동아시아인, 특히 한국인과 무척 유사한 데다 생물학적으로도 특별하지는 않다. 일본인이 흔히 강조하듯 그들은 문화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상당히 동질적이다. 대체 일본인은 누구일까? 또 그들은 언제 어디에서 일본 땅에 들어왔고 그 유일무이한 언어를 어떻게 만들어갔던 것일까? 이런 의문은 일본인이 자신들에 대한 생각, 즉 그들 자신의 자아상뿐 아니라 타인의 눈에 비친 일본인의 모습을 규정하는 데도 핵심적 역할을 한다. 때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주변 국가의 민감한 관계 때문에라도 일본을 끈질기게 뒤덮어온 신화를 벗겨내고 답을 찾아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 연대기의 초기 역사는 지배층을 미화하고 합법화하기 위해 명백히 조작된 이야기로 가득하다. 일본 황제는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고 신격화한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1946년까지 일본 학교에서는 712년에 쓰인 최초의 일본 연대기에 기초한 역사 속 신화를 가르쳤다. 그에 따르면 창조신 이자나기의 왼쪽 눈에서 태어난 태양 여신 아마테라스가 손자 니니기를 일본 규슈 섬에 내려보내 지상의 신과 결혼하게 했다. 니니기의 증손자 진무는 신성한 새의 도움을 받아 적들을 물리치고 기원전 660년에 일본의 첫 황제가 되었다. 기원전 660년부터 역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군주들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대기는 13명의 황제를 허구로 만들어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 즉 히로히토 황제가 일본 국민에게 자신은 신의 후손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전까지 일본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는 자신의 해석을 그 신화에 맞추어야 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자유롭게 해석하지만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기념물은 여전히 일본 국내청 소유이다. 이 무덤들에 대한 조사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 만약 이 무덤들을 발굴한다면 일본 황실의 기원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은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 겉보기에는 신비로운 고고학적 논쟁이 어떻게 격정적 반응을 자극하는지 보여주는 일례로 역사 기록 시기 이전인 5세기의 것으로 국보로 지정된 유물이 있다. 도쿄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에다 후나야마 철검이 그것이다. 이 철검에는 은으로 상감된 문장이 한자로 쓰여 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중 하나인데 47개의 한자가 불완전하거나 부식 또는 소실되어 정확한 의미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일본 학자들은 그 사라진 한자들이 8세기의 일본 연대기에 아름다운 치아라고 기록된 미즈화학의 천황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1966년에 한국 역사학자 김석형은 사라진 글자 속 이름이 실제로는 백제의 계로왕이고
언급된 신화는 당시 백제가 점령하고 있던 일본의 여러 지역에 파견된 봉신이라고 주장해 일본 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일본 열도의 지정학적 위치. 일본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일본의 특이한 지리와 환경을 먼저 살펴보자. 얼핏 보면 일본은 지리적으로 영국과 무척 비슷한 듯하다. 영국과 일본은 각각 유라시아 동쪽과 서쪽에 있는 큰 군도이다. 그러나 세세한 부분에서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일본은 면적이 더 넓고 대륙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일본의 면적은 약 38만 제곱킬로미터이다. 영국의 2배이고 캘리포니아와 엇비슷하다. 한편 영국은 프랑스 해안에서 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반면 일본은 아시아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과는 약 180km, 러시아 본토와는 약 290km, 중국 본토와는 약 740km나 떨어져 있다. 어쩌면 이 때문에 역사적으로 일본이 아시아 본토와 휘말린 경우보다 영국이 유럽 대륙과 휘말린 경우가 훨씬 더 잦았을 것이다. 예컨대 서기 이후 영국은 유럽 대륙으로부터 4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일본은 한 차례도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반대로 1066년 노르만족이 잉글랜드를 정복한 이후 영국군은 한 세기도 빼놓지 않고 유럽 대륙에서 싸움을 벌인 반면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 시대와 16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한국을 침략한 경우를 제외하면 19세기 말까지 일본군은 아시아 본토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이런 지리적 조건 때문에 일본은 더 고립되었고 그 결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다. 빙하기의 아이누족,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일본 열도는 크게 4개의 섬, 즉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로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일본인이 대거 홋카이도로 이주하기 전까지 그 섬과 혼슈 북부에는 역사적으로 아이누족이 주로 거주했다. 일본인이 나머지 3섬에 거주할 때 아이누족은 수렵 채집을 하며 제한적으로만 농경에 종사했다. 아이누족은 독특한 외모 때문에 지상의 어떤 민족에 대해서보다 그 기원과 관련해 많은 글이 쏟아져 나왔다. 아이누족 남자는 턱수염이 풍성하고 몸의 털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많은 편이다. 이런 객관적 사실에 지문과 기지의 형태 등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다른 특징을 더하면 아이누족은 어떤 이유로든 유라시아에서 동쪽으로 이주해 최종적으로 일본에 정착한 코카소스 인종, 즉 백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인 유전자 구성에서 아이누족은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오키나와인을 비롯한 동아시아인과 관계가 있다. 어쩌면 아이누족의 독특한 외모는 그들이 아시아 본토로부터 이주해서 일본 열도에 고립된 뒤 자웅 선택을 통해 생겨난 상대적으로 소수인 유전자와 관계가 있는 듯하다. 독특한 외모와 수렵 채집 생활 때문에 아이누족이 일본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수렵 채집민의 후손이고 일본인은 나중에 아시아 본토에서 들어온 침략자라는 직설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일본인이 홋카이도 남부에서 아이누족을 대체했다면 그 사건은 기원 후 500년 이전에 있었던 게 확실하다. 일본인은 1615년 홋카이도에 교역소를 세운 후 미국 백인이 원주민에게 했던 식으로 아이누족을 대했다. 아이누족은 정복당한 뒤 보호구역에 갇혔고 교육소에서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 그들은 일본인 농경민에 의해 땅에서 쫓겨났고 저항하면 죽임을 당했다. 마침내 일본이 1869년에 홋카이도를 합병하자
일본인 교사들은 아이누 문화와 언어를 말살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오늘날 아이누어는 실질적으로 소멸했고 순혈 아이누족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빙하기의 일본은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다. 영국과 캐나다처럼 빙하로 뒤덮이진 않았지만 여전히 춥고 건조한 땅이었다. 게다가 인간에게 먹을 만한 열매를 거의 주지 못하는 침엽수와 자작나무 숲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런 환경적 결함 때문인지 빙하기 일본의 발전상은 무척 인상적이다. 약 3만 년 전 일본인은 단순히 돌을 깨거나 돌덩이에서 떨어져 나온 돌 조각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돌을 날카롭게 갈아 사용한 인류 중 하나가 되었다. 나를 날카롭게 다듬은 간석기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짓는 중대한 문화적 진보로 여겨진다. 영국의 고고학 자료를 보면 간석기는 농경이 들어온 7,000년 전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조몬 시대 토기의 발명. 빙하기가 끝나자 일본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두 가지 변화 중 하나가 동반되었다. 토기의 발명이 그것이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이 새지 않는 그릇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음식을 끓이거나 찌고 삶는 게 가능했고 그 이전에는 먹기 어려웠던 재료까지 풍부한 식량원이 되었다. 불에 조리하면 타거나 말라버리던 엽채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조개류도 물에 넣어 삶으면 입을 쉽게 벌렸다. 또 영양분은 많지만 독성과 쓴맛을 띠는 견과류, 예컨대 도토리와 마로니에도 물에 담가두는 것만으로 독성을 제거할 수 있었다. 부드럽게 삶은 음식을 먹여 아이가 더 일찍 젖을 때면 산모는 분만 간격을 줄여 더 많은 아기를 낳을 수 있었다. 문자가 없는 사회에서 정보에 저장고이던 노인은 치아를 잃은 뒤에도 부드럽게 가공한 음식을 먹으며 더 오래 살 수 있었다. 토기의 발명으로 이런 중대한 변화가 뒤따르자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로 말미암아 일본 인구는 몇천 명 수준에서 25만 명까지 치솟았다. 고대 일본의 토기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과학기술적으로 단순한 것은 아니다. 유약도 바르지 않았다. 농로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손으로 빚었다. 즉 가마가 아니라 노천에서 구웠고 불의 온도도 비교적 낮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고 어느 시대의 기준에도 위대한 예술품으로 평가받을 만한 형태를 띠었다. 또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새끼줄을 점토 위에 굴리거나 누르는 방식으로 토기를 장식했다. 일본에서는 이를 새끼줄 모양의 무늬라는 뜻의 조몬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토기 자체뿐 아니라 그런 토기를 만든 고대 일본인 나가서 토기를 발명한 때부터 그것이 사라지기까지 약 1만 년의 시기를 부르는 명칭에도 사용된다. 조몬인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그들은 수렵 채집과 어업에 종사하며 현대 영양학자라도 박수를 보낼 만큼 무척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생활을 즐겼다. 묵직하고 거의 1m에 달하는 토기를 보면 조몬인은 수렵 채집을 하면서도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주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몬인이 집약적인 농경을 시도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또 개를 제외하면 가축도 없었다. 금속 연장과 문자와 옷감도 없었다. 야요이 시대의 새로운 생활 방식. 중국과 조몬 시대 일본 사이에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 일본은 외부와 접촉할 때 언제나 한국을 통했다.
쌀은 따뜻한 남중국에서 작물화된 후 매우 서서히 북상해 한층 서늘한 한국에 전해졌다. 추위에 적응하는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초기 쌀 농사는 질퍽한 논보다 마른 밭에서 이루어졌고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았다. 초기 한국 농업은 조몬의 수렵 채집에 경쟁이 되지 않았다. 조몬이는 한국의 형편을 알았을 것이므로 한국으로부터 농업을 굳이 받아들여야 할 이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가난한 농경민이 자신들의 방식을 일본에 억지로 강요할 만한 우위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 이점은 순식간에 극적으로 뒤집어졌다. 규슈에서 약 12,700년 전 토기를 발명했고 그 결과 조몬인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일본 역사를 결정적으로 뒤바꾼 두 가지 변화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또 한 번의 인구 폭발을 촉발한 변화인데 기원전 400년경 한국으로부터 새로운 생활 방식을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때 한국에서 사람들까지 들어왔는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두 번째 변화로 인해 일본인은 누구인가 라는 우리의 질문이 민감해진다. 새로운 생활 방식은 일본의 남서단의 섬 규슈 북쪽 해안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다. 규슈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보는 것이다. 변화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일본에서 처음 등장한 금속 연장과 철기, 논란의 여지 없이 시작된 완전한 농경을 들 수 있다. 이때부터 물을 이용한 논농사를 시작하며 수로와 뚝, 방죽을 갖춘 논을 만들었다. 쌀의 흔적도 고고학적 발굴에서 나왔다. 고고학자들은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을 야요이라고 부른다. 1884년 이 시기를 특징 짓는 토기가 처음으로 발견된 도쿄의 한 지역 이름을 딴 것이다. 조몬 토기와 달리 야요이 토기는 형태가 당시 한국 토기와 무척 유사하다. 새로운 야요이 문화를 특징 짓는 많은 부분이 이전까지 일본에 없던 것, 요컨대 분명 한국의 것이었다. 청동으로 만든 물건, 옷감과 유리구슬, 지하에 만든 쌀 저장고, 죽은 사람의 유해를 항아리에 넣어 묻는 관습, 한국 양식의 도구와 가옥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 문화는 1만여 년 동안 지속된 조몬 시대보다 700년의 야요이 시대에 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안정적이던 조몬 시대와 급격한 변화를 겪은 야요이 시대의 뚜렷한 차이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현저한 특징이기도 하다. 분명 기원전 400년에 기념비적 사건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일까? 또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조몬인일까? 야요이인일까? 아니면 둘의 혼혈인일까? 일본 인구는 야요이 시대에 놀랍게도 70배나 증가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지금도 열띤 논쟁이 벌어진다. 첫 번째 이론은 수렵 채집을 하던 조몬인이 점차 현대 일본인으로 진화했다는 가정이다. 조몬인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마을을 이루고 정주에 살았기 때문에 농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야요이 시대로 넘어갈 때 한국으로부터 추위에 강한 벽시와 논농사 방법을 받아들인 조몬 사회는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한국인 유전자가 일본인 유전자에 미친 달갑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또 일본인을 적어도 지난 1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민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적잖은 일본인에게 환영받고 있다. 두 번째 이론은 일본인에게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야요이 시대에 한국인이 대거 이주해 한국식 농사법과 문화 및 유전자를 일본에 심었다고 주장한다. 규슈는 한국보다 따뜻한 데다 습지가 많아 쌀농사를 짓기에 유리하다. 한국 농경민에게는 천국처럼 보였을 것이다. 한 추정치에 따르면 야요이 시대에 수백만 명의 이주자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어왔고 그리하여 한국 유전자가 조몬인에게 강력하게 침투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현대 일본인은 지난 2000년 동안 조문 문화를 바꿔가며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킨 한국인 이주자들의 후손이다. 세 번째 이론은 한국인으로부터 이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인정하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농업 생산성이 무척 높아 소수의 이주자가 조먼 수렵 채집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자식을 낳고 결국에는 수적으로도 앞서게 되었을 것이라는 이론이다. 예컨대 5천 명의 한국인이 규슈에 이주했고 쌀농사 덕분에 아이를 많이 낳아 매년 1%의 비율로 인구가 증가했다고 가정해보자. 1%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꽤 높은 수치이지만 농경민에게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다. 따라서 700년 후에는 5천 명의 이주자가 500만 명의 후손을 남겼을 테고 그들이 결국 조몬인을 삼켜버렸을 것이다. 결국 두 번째 이론처럼 이 이론도 현대 일본인이 약간 변형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대규모 이주까지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인의 DNA. 세 가지 이론 중 어느 것이 맞을까?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몬인과 야요이인의 유골과 유전자를 현대 일본인 및 아이누족의 것과 비교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유골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는 분자 유전학자들이 고대인의 유골에서 DNA를 추출해 현대 일본인의 유전자와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조몬인과 야요이인의 유골은 대체로 쉽게 구분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야요이인의 두개골이 현대 일본인의 것과 가장 비슷하다. 현대 일본인이 한국인을 닮은 야요이인과 아이누족을 닮은 조몬인의 혼혈로 출발했다는 가정하에 유전학자들은 두 유전자 공급원의 상대적 기여도를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을 닮은 야요이인의 기여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아이누족을 닮은 조몬인의 기여는 남서부에서 가장 낮았고 북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한국인 이주자가 규슈에 먼저 도착했을 테고 그곳에서 조몬인은 드문드문 살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부는 숲과 견과류, 낙엽수가 많아 조몬인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대신 야요이인의 쌀농사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에서 넘어온 이주자가 현대 일본인의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원인이 대규모 이주에 있었는지 아니면 소규모 이주였지만 높은 인구 증가율 덕분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 한편 아이누족은 야요이인과 현대 일본인에게 영향을 준 한국인 유전자가 섞인 고대 조몬인의 후손인 게 거의 확실하다. 일본인이 정말 한국에서 나중에 건너온 사람이라면 일본어와 한국어가 서로 무척 유사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해보자.
아이누족을 닮은 원주민이던 조몬인과 한국에서 넘어온 야요이인이 규슈에서 뒤섞인 결과 일본인이 탄생했다면 일본어는 한국어 및 아이누어 모두와 밀접한 유사성을 보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본어와 아이누어 사이에는 입증할 수 있는 관계가 없고 일본어와 한국어의 관계도 멀다. 고작 2400년 전에 뒤섞였다면 어떻게 이처럼 다를 수 있을까? 홋카이도의 현대 아이누어는 먼 옛날 규슈에서 사용하던 고대 조몬어의 조어가 아니다. 같은 이유로 현대 한국어도 기원전 400년에 일본으로 이주한 한국인이 사용하던 고대 야요이어의 조어일 가능성이 낮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676년 이전에 오랫동안 세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있었다. 현대 한국어는 그중 신라어에서 파생한 것이다. 신라는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한국을 통일했지만 그 이전에는 일본과 밀접하게 접촉하던 왕국이 아니었다. 초기 한국 연대기를 보면 세 왕국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신라에 패망한 왕국들의 언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존된 극소수의 고구려 단어는 현대 한국어보다 옛 일본어와 훨씬 더 비슷하다. 삼국이 정치적으로 통일되기 전인 기원전 400년경 한국에서 사용한 언어는 무척 다양했을 수 있다. 내 생각이지만 기원전 400년 일본으로 건너와 현대 일본어로 진화한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로 진화한 신라어와 상당히 달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 일본인과 한국인이 언어보다 외모와 유전자가 더 많이 닮았다고 해서 놀랄 이유는 없다. 이런 결론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둘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으로 그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이유는 충분히 있다. 아랍인과 유대인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은 피로 맺어졌지만 역사에서 비롯된 반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나 중동에서나 반목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일 뿐이다. 일본인과 한국인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은 인격 형성기를 함께한 쌍둥이 형제와 같다. 양국이 과거의 우대 관계를 회복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정치적 미래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